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좀 만나볼까요? 자,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비 때문입니다. 네, 비도 그렇고 해도 좀 짧아지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야 이제 좀 여기만 지나가면 좀 선선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장은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약세 보일 때도 됐죠. 네, 8거래일 연속 8거래일 올랐는데. 연속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내리면 되는데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어쩌면 또 되게 쉬웠을 수도 있는 게 음, 굳이 올해 뭐 거래 안 했어도 네. 그냥 지수만 가지고 있었어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릴 필요도 별로 없었고 음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샀어야 오르는가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맨날 하던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전력 기계니 뭐 HBM 반도체니 뭐 화장품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냥 가지고 뭐 방위 산업이니 뭐 이거 한참 얘기하던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거래하지 않아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왜 그거는 빨리 팔고 깨먼 것만 들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특정하게 뭐 어떤 뭐 어디 숨겨진 정보 없나? 뭐 네. 남들 모르는 종목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더 분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0.15%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33% 하락했고 S&P 500은 0.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수가 왜 떨어졌는지를 특별히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떨어졌다라는 거 정도이고 뭐 굳이 뭐 해석하자면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뭐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를 펼쳤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그냥 하는데 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눈치를 뭐 보는 사람이 한 명이 혼자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음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뭐 넷플릭스가 이제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거. 그 넷플릭스 요새 잘 나갑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얘기들도 기대감. 좀 있고. 네. 근데 사실 오징어 네. 게임 2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디즈니 플러스의 몰락. 그게 더 영향이 큰 이게 것 같아요. 영향은 좀 더 크죠. 네. 디즈니는 요새 또 이제 크루즈 중심으로 또 뭘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크루즈? 있고. 크루즈선. 네네네네. 이렇게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 뭐 약간 이런 느낌. 크루즈선. 예.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디즈니 이번에 그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됐죠. 네. 예, 그래요? 예, 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울면서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예. 애들하고 같이 울면서 봤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오고 있었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기록하면서 1972년 이후에 최장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었다. 네. 뭐 그런 것들도 요새 은행주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 때문에 은행주가 별로 매력이 없을 수 그러니까 실적 가는 것만큼 주가가 잘 못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주 다들 네. 좋고요. 예,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쩌면 좀 식상하고 국뽕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점유율 2위? 예. 1위는 테슬라. 네? 전기차. 예. 전기차는 근데 우리가 2위쯤 할 만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할만합니다. 테슬라 다음에 어디가 좀 있나? 뭐 포드? 그러니까 GM 포드가 포드가 한 7.4%, 네. GM이 한 6.3% 정도 되는데 네. 현대차가 이제 1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테슬라가 원래 50% 이상 되다가 지금 49%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뭐 안 팔린다고들 이제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 캐즘. 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아이오닉 5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했고요. 미국 기준입니다. 네. 아이오닉 6가 5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렸었던 기아의 EV9 네. 제일 큰 거 있잖아요. SUV. 그 큰 게 그 비슷한 동급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ID4, 뭐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뭐 B집
BG4X라고 도요타 거 전기차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뭐 일단 EV9이 제일 잘 팔렸다. 아니 모델 S랑 ID4 비교하기에는 너무 차체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델 S 커요. 아 모델 X, X, 예. 전 S라는 줄 알고, S는 그냥 조만한 뭐라고 하면 스포츠카처럼 생긴 S? 거네. 아니 S는 세단. 아니, 세단 큰 세단이에요. S가. 예. 그리고 이제 비교는 X, S. S? 예, 큰 세단. EV9은 SUV 아니에요? SUV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한 건 X.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여튼 모델 X랑 EV9이랑 ID4, BG4X. ID4도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여기서 외신에서 비교를 하기로 이걸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은 왜 인기가 많으냐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약간 국뽕으로 처음엔 좀 얘기하긴 했는데 네. 이제는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빅3, 그럼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언젠가 항상 추격자로서 이제 인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연하게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이건 디자인이건 뭐 그러니까 모든 면을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이 비교한 거에서는 그럼 왜 지금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게 잘 팔리냐? 가성비 이런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네. 일단 연비 효율이 가장 좋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전기차 10대 중에 8대를 현대차, 기아가 차지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네. 미국 시장에서 가격 대비 고품질 옵션 제공. 네. 이게 옵션이 예전에 뭐 미국 사람들은 좀 더 거친 느낌의 깡통차, 차체 본질에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옵션 한번 써보더니 좋은 겁니다. 그쵸. 엉덩이 차가운 거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했냐 그러다가 시원하거든요. 그거는 못 참죠. 예. 핸들. 핸들? 따뜻한 거 열선. 핸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하고서 이게 그동안 자기네들이 너무 이렇게 촌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걸 오히려 하면서 입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 입지가 역전이 된 거죠 이제는. 근데 이게 보조금 안 받고도 이렇게 시장을 넓혔다는 거잖아요. 보조금 뭐 받기도 했죠. 네. 플립 판매, 네네. 뭐라 해야 되나, 렌트, 뭐 이런 리스, 것들은 렌트, 리스, 네. 이런 거는 받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좀 어떤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번에 그 현대차는 전기차 쪽에 이제 4분기가 되면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 그래가지고 미국 생산 전기차가 나와요. 네. 그럼 그거는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빅3는 뭐 하고 있는가? 네. 라고 했을 때 일단 크라이슬러가 스텔란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텔란티스의 그 일리노이주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지프 체로키 만들던 공장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을 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4,500억 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 전환하면은 나라에서 4,500 지원해줄게. 네. 라고 해서 약속이 다 돼 있는 공장입니다. 네. 그거 이제 공장 안 짓겠다. 계획을 연기하겠다라고 네.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뭐 그리고 뭐 포드 같은 경우도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그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한다는 계획 철회했고요. 네. 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차 전환이 가는 방향이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지금 캐즘이 힘들긴 하지만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건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테슬라가 전기차 안 만들겠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빅3는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물러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한 1,000명 정도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냐면은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쪽 인력을 지금 대폭 감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인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미래 모빌리티라고 불렸던 거 있잖아요. 네. 뭐 커넥티드 카를 비롯해서 뭐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거. 그러니까 어쩌면 자동차의 미래 산업이라고 불렸던 그 섹터에서 사람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이 좀 힘든 시기니까 미래차의 어떤 캐즘이 좀 힘든 시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정말 한 4, 5년 정도 지나서 그 미래차가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됐을 때 이거를 꾸준하게 투자했던 회사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중도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내연기관이나 만들자 요런 차 브랜드하고의 격차는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표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BMS라고 불리는 특허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근데 그냥 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嗯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475개의 특허를 내서 한중일 특허 전수 조사를 했는데 13,500개 중에 40%가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BMS 특허. BMS 네. 중국 기업들보다도 1.2배가 많고요. 그래요. 일본 기업보다도 3.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제조는 잘하지만 기초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게 많이 딸려. 이것도 되게 옛날에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기초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누적이 돼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표면화되는 데 시차가 좀 생깁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미래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저는 또 이렇게 중요하게 짚어주고 싶은 문제는 이런 특허 있어도 이게 지켜져야 특허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항상 그 가마우지 경제라 그래가지고 뭐 일본이나 유럽 이런데 특허 사용하면서 돈 내가지고 뭐 돈은 우리가 버는데 로열티로 다 주고 뭐 없다. 네. 그런 생각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초 기술을 땄고 특허를 땄잖아요. 네. 그럼 누가 우리 특허 침해하면은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거기서 나라에서도 좀 특허 침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냥 비즈니스 관계에서 서로 시비 걸어서 좋을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다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LCD 꼴 네.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잘 유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 현대차 그룹이 GM4도 꺾고 전기차 판매 2위를 네. 비교적 안정적으로 아니요, 상당히 안정적 상당히 안전. 상당히 안정적으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나 이쪽에서는 생산 공장도 없는데 하는 것과 안 지으려 그러는 안 거죠.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좀 꽤 오랜 기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네네. 그럼 확고한 2위로. 그리고 그거도 이제 봐도 될 정도. 네. 네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우리가 이제 가계비 늘어나는 얘기 며칠 했잖아요. 네. 그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가계비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대충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표본 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럼 요게 이제 보통 언제 이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가계 신용 통계를 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 통계인데 이거 지금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가계 신용 통계를 딱 발표하는 그날 네. 보통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비스무리한 얘기를 같이 합니다. 이게 기사가 나오면은 한국은행 발로 기사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빚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라고 이제 보도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야 정부는 뭐하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 맞춰서 정부가 같이 냅니다.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어떤 식으로 금융위원회가 되냐면은 네. 이거는 사실 가계부채 대책을 내놔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네.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은행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모두 발언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게 주제는 아닌데 네. 이게 한번 가계신용 같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뭐 원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네. 원래 부채는 늘어나기 마련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속도 조절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2021년부터 가계 신용의 증가율을 어떻게든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좀 내리는 추세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 어렵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것도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한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좀 줄었다는 정도까지 왔는데 요즘에 조금 관리가 안 된다 싶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만큼 이게 오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분기 말보다 한 13조 원 정도가 더 가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신용 대출 같은 것들은 많이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가계신용 잔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신용 증가는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하고서 네. 이게 조금 실제 입주할 때 대출금이 나오잖아요. 잔금 치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네.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그 매매가 늘어나게 된 부분들이 3분기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3분기에도 가계 대출은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요. 네, 그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스트레스 DSR을 그 적용하는 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계산할 때 DSR이라는 건 자기 번 돈에 비해서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나중에 금리가 변할 수도 있으니 네. 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조금 더 한도를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겁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DSR을 적용할 때 네.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예. 앞으로 금리 전망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때, 네. 야 나중에 그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너가 이자 상환을 더 많이 해야 할 수 있으니 이거 견딜 수 있겠냐? 견딜 수 있겠냐 해서 높게 해놓은 게 스트레스 DSR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금리 전망이 내려가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은 그냥 이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명분이고 그냥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그 대책을 얘기했었냐면은 정부로는 말씀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럼 서울은 많이 오르고 수도권은 많이 오르고 지방은 좀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서울만 대출 안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DSR의 적용 포인트를 수도권을 0.75%포인트 하던 거를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 했고 서울 수도권에는 단 대출 한도를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9월 1일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은 3억 1,500만 원이었는데 2억 8,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네. 네. 상황이고요. 뭐 1억을 하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방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숫자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네네. 네. 네, 그거 그냥 어쨌든 지역은 덜 줄어들고 네. 수도권은 더 줄어든다. 근데 제가 이 숫자를 굳이 안 불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DSR도 내릴 만큼 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강화도 할 만큼 해가지고 이거 풀로 받으면 그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네. 이걸로 풀로 받아야 될 정도의 뭐가 있으면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더 나아서 다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시장 가격의 안정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되게 좀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이런 대출 규제해도 네. 뭐 부동산 가격이 잡는 데는 별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하여튼 쪼인다. 서울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좀 걱정되는데 뭐 그런 뉴스였던 것 한도를 좀 낮춘다. 네. 그게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진짜 부동산에 관심 없으시죠?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 근데 댓글창에는 부동산 관심 정말 많아요. 네, 지금 그 부동산 얘기로 계속 네. 가득 차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날카로운 날선 반응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선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게 그 우리 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런다고 되겠냐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부 정책을 할 때 네. 이게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 의지를 보이면 꼭 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잡기는 되게 힘듭니다. 네. 근데 그게 뭐 특례 대출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뭐 작년에, 청년 네. 신혼 뭐 이런 거 해서
물고 살짝 튼 게 올해 초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50년 만기 대출하고 있었죠.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네네네네. 그거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갈 것 같다고 음. 그때부터 못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오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못 될 것 같고.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말은 뭐 부동산 안정을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네. 사실 건설 경기 이게 제일 빡 금방 나타나는 효과, 즉각적인 효과도 좀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안 좋은데 그리고 PF 안 터지게 막아야 되는 것도 막아야 있고.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 부동산 좀 활황돼야 또 거래 많아지고 그래야 또 세금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뭐 겉으로 얘기는 부동산 가격 안정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냥 내심 부동산 가격 올리고 싶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안 뉴스. 도와주시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오늘 국뽕으로 가득 찬 느낌 같은데 네. 이 얘기를 저희가 그 이주호 기자하고 저하고 작년 광복절 때 네, 맞아요. 광복절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일제에 한 거 하면서 뭐 그 유일한 박사 네. 이 유한양행 얘기를 좀 네네.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 뭐 이렇게 미국 그 정보부 요원으로 맞아요. 활동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럼 전통적인 그 회사가 그럼 옛날 그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있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신약 개발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꽤 유의미하게 가시권에 들어온 제품이 있다. 그게 렉나자였습니다. 네. 그 렉나자도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그냥 무료로 풀고 있었던 네.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광복절 맞이로 해서 국뽕으로 한번 작년에 방송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FDA를 받은 첫 국산 항암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렉라자. 렉나자. 근데 사실 뭐 렉나자가 FDA를 통과했다라기보다는 그 렉나자하고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그 리브리반트를 같이 쓰는 거. 네. 같이 쓰는 게 FDA의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티그리소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네. 이 티그리소라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를 같이 쓰게 되면은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 네.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 않는 생존 기간이 그 티그리소는 16.6개월인데 네.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를 같이 썼더니 23.7개월로 훨씬 늘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게 그 암세포가 재발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인 반응 지속 기간 네. 측면에서도 그 병행요법을 쓰니까 25.8개월이고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16.8개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네.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를 같이 썼을 때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FDA가 승인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한양행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연이 많은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에 국내 바이오 기업인 오스코텍에서 렉나자의 후보 물질을 도입을 했었고 네. 이거를 유한양행이 사서 네. 이거를 이제 임상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한양행 혼자서 다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있으니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다가 이제 그 국내를 제외한 판권을 또 팔았죠. 네. 기술 수출을 해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첫 약이 나오게 됐고 네. 그리고 그 약에 더해서 존슨앤존슨의 약품과 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FDA 승인 항암 약이 나왔다라는 그 과정들도 어쩌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들이 가고 있는 그 과정들 네. 진짜 옛날에 그 뻥쟁이들 해서 뭐 우리가 약 개발해가지고 이거 내가 미국의 3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뻥쟁이들한테 많이 속아서 우리가 바이오 많이 물렸거든요, 주식.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이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꼭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후보 물질은 좀 작은 회사가 만들더라도 네. 이거를 임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큰 회사가 했다가 최종적으로 판매까지 하게 하려면은 그 판매 네트워크까지 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그 루트가 그대로 좀 어. 재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렇게 제약회사 출신인 네. 이주호 기자의 아, 제약회사 출신이에요?
제가 그 얀센을 다녔었죠. 얀센? 네. 근데 왜? 얀센을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얀센 월급 많이 주지 않아요? 월급은 많은데 그 꿈을 찾아 나는 아, 방송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와갖고 아 그래요? 네, 아, 방송을 그걸 몰랐네. 시작했었던. 얀센에 있었어요? 네, 얀센 한 2년 다녔죠. 아 그래요? 저는 이번 건 네. 보면서 이번 그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되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보통 이제 항암제의 경우에는 워낙 그 독성이 되게 강해요. 효과가 강한 반면에 네.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독성과 효능의 그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가장 강한 거를 나중에 쓰게 되거든요. 네네. 1차 치료제는 좀 약한 거 예. 썼다가 2차 치료제는 좀 강한 거 쓰게 되는. 왜냐하면 음. 강한 거 먼저 썼다가 효과 없으면 어떡해? 라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갖고 있는 이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번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표준 치료제가 그쵸.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아 그래요? 네네. 아 뭔가 이 이야기에 훨씬 더 어떤 무게감이 실리네. 얀센. 아, 얀센에서 무슨 일 했어? 그때는 이제 그 영업을 했었죠. 아 그래요? 제약. 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존슨앤존슨이 네. 연구 조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판매 조직이 대부분이고 마케팅 조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거의 우리나라에서 일했다고 하면은 거의 그쪽이. 아 보시면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 존슨앤존슨이랑 얀센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들이에요? 존슨앤존슨의 제약 사업부가 얀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얀센이 원래 다른 그 바이오 기업이었었는데 아. 인수를 해갖고 네. 아 얀센함 이름이 뭔가 이게 독일이나 어디 그런 쪽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 이름 네네. 같은 느낌인데 아 그쪽이에요? 네. 원래는? 네. 아 그래 야 우리 또 예. 제약회사 출신 또 있네 왜 이렇게 이제 되게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뭔가 나는 그 의료 이쪽에 대한 예. 그 특별한 이유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존경심 같은 게 있어요 존경. 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점점 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그 백년의 아침을 이주호 기자가 진행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참 생명과학과를 나왔다는 그 아, 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존슨앤존슨 얀센. 그럼 또 우리 이주호 기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예. 그 유한양행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존경받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어쩌면 전통제약사 같은 인식이 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루트들,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수많은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하나 또 보여줬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조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면은 보통 게 뭐 3차 치료제 그러니까 거의 안 쓰는 약 맞아요. 네. 중심이었는데 진짜 그 메이저한 1차 치료제 시장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뭔가 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네네네. 개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그 바이오나 제약 같은데 이런 데는 배당은 잘 안 나오죠. 제약회사들은 좀 하죠. 제약사들은 좀 나오나? 우리가 이게 빅파마랑 바이오텍 기업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또 무게 실려. 실려 막가. 빅파마는 이제 우리가 파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GSK, 뭐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은 와, 술술 워낙 나와. 돈이 많아서 술술 나와. 이런 기업들은 네. 배당을 잘하고 바이오텍 기업들 이제 막 기술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적자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은 못하죠. 네. GSK가 글락소스 그거죠? 맞아요. 네, 스미스 그거. 스미스 알지 내가. 알죠. GSK.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에서 말입니다. 미국 월배당 ETF 완전 정복 세미나를 또 연다는 거예요. 네. 광고 천재. 그래서 언제? 오늘 저녁 7시. 네. 확실히 돈이 좀 있는 회사라 그런가 선물의 레벨이 다릅니다. 와. 갤럭시 워치 2명. 와. 그리고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명. 요게 한 5만 원인가 뭐 10만 원짜리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BBQ 황금 올리브 치킨 50명. 와.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100명. 이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00명. 파인트를 100명을 준다고요? 네. 와. 치킨 50명. 배민 상품권 10명. 갤럭시 워치 2명. 진짜 세네요. 확실히 좀 돈이 있는데 가면 뭐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어지간하면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450, 네. 460, 462분이 받을 수 있는 462분이 와. 자 오늘 저녁 7시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오늘 저녁만 다른 거 보는 거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아 가셔야 되니까 네, 오늘 저녁은 7시에 삼성자산운용 적어놓으셨다가 선물 받으러
선물 헌팅하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건 또 받아오셔야지.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뉴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아침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